네, 안녕하세요. 봉은이의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포스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형성이고요. 저는 송필경입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앞에 이렇게 책도 좀 있고 오늘 서필경 선생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물론 자막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간단히 프로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치 공동대표도 하셨고 대구 한동훈동연합 집행위원장 공동대표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 이사로 있으시고 전태일의 친구들이서 이사이십니다. 저희 건치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서를 쓰신 분으로도 유명하고요. 유명한 왜 시리즈가 있고요. 왜 호치민인가, 왜 전태일인가, 왜 이재명인가, 왜 체게바라인가 이런 시리즈를 쭉 내시면서 쿠바와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고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저질렀던 양민학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책을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말씀 오늘 주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책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베트남의 역사, 그 베트남의 역사란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외세 저항을 200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외세에 대한 저항을 해서 모든 그 외세 저항을 다 극복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유일무이하게 베트남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가? 베트남이 국력이 제가 볼 때는 한 1500분의 1 그렇게 미국은 한 1500배 이상 강한 나라하고 10년의 전쟁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30년의 전쟁을 치르고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나라. 여기에 대한 제가 이 감탄과 또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근 한 25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이니까 너무 좀 늘어지지 않게 제가 질문을 좀 중간에 끊고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제 우리 건치 분들이나 좀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어? 아니 미국이 이겼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베트남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주 명쾌하게 좀 짧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갔을 때는 이겼다는 것은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만 항복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안 되겠다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건 이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보수적인 분들은 엄청 싫어하실 얘기만 골라서 하셔서 대구가 고향 아니신가요? 예. 예. 대구에서 별일 없으신가요? 이런 거 문제 가지고는 예, 전 선생님 중간에 편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워낙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호치민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런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저희 그래도 이 청취자들한테 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죠. 근데 호치민이라는 위대한 사람의 탄생은 베트남을 보려면은 베트남의 모든 그 30년 전쟁을 인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민들이 제자리에서 모두 그 저항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주부는 주부대로, 예. 노인은 노인대로 그러한 베트남의 역사에서 호치민이 탄생한 겁니다. 예. 호치민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런 풍토에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보는 게 예.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도 쓰셨고 아까 이제 정은주 선생님 말씀하셨죠 호치민에 대한 책도 쓰셨는데 책을 또 쓰시려고 하는 어떤 좀 부족함이 있으셨을까요? 왜? 근데 여기 단편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바로 요 책 베트남 전쟁이라는 책을 쓸 때는 그때는 그 김영승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그 진료단 갔거든요. 예. 요 책이 근- 2002년도에 2002년도. 백왕 쌤이 대표할 때. 예. 2002년 나왔는데 그때는 갑자기 제가 베트남 갔다 오니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다 대충 한 5년 이상 이하니까는. 그러니까 예. 베트남 전쟁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베트남 전쟁을 이거 제대로 알자. 그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그거는 저 사람이 만약에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해코지했을 때 우리의 죄책감이 더 큽니다. 이 우리가 지금 길가에 있는 깡패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폭력을 썼다 했을 때 죄책감이 좀 덜하겠죠. 예. 그런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위대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대한 우리가 그 학살은 이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저 학살지를 찾아서 희생자를 보잖아요. 예. 저는 그걸 느꼈어요. 대만 보자마자 광주가 이렇게 있구나. 아, 예. 하나 광주가 이렇게 있구나 했고 그 광주에서 더 깊은 밑에 있는 그 더 깊은 원인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 이전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민간인 학살이 일었고 그 이전에 제주 4.3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만주벌판에서 일제가 했던 그걸 저는 거꾸로 유추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학살이 우리가 이 학살이 만주에서 배우는 게 일제 그 헌병 하위 관료들이 해방후에 저질렀고 예. 그 사람들이 6.25 때 민간인 학살을 했고 예. 그 민간인 학살한 그 베테랑들이 거기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예, 또 또 저질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베트남이 저질른 그 베테랑 전두환, 노태운, 장세동, 정호영이 예. 베트남 출신입니다. 예. 거기서 했던 베트남.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이 과연 무엇이냐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 책을 써서 예. 쓴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아까 너무 중요하고 그런 얘기들을 헉헉 넘어가시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베트남 저희 이제 건치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저희 이제 거기 파병됐던 군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양민 학살들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이제 부정을 했었는데 상당한 그 증거들이 나와서 지금 소송에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인 차원의 사과 행위들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건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단이 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진료 활동을 하면서 함께 이제 그분에 대한 사과를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걸 또 그 활동하시는 재단도 있는데 그 갔을 때 거기에 양민들이 학살되어 있는 사건을 보고 우리가 가장 이제 최근 근대사의 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인 5.18 광주민주 항쟁이 떠오르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사들이 학살하는 행위에 어떤 그 모티브가 됐던 실제로 사람과 군인들의 어떤 잔인함을 연결했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는 결국 일제시대에 만주에 있었던 그 괴뢰 정부에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이고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어떤 군인을 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친일 청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제 고위 경찰과 군대로 들어왔고 이들이 이제 4.3과 여수항쟁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학살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러한 양태들이 4.3에서도 있었고 결국은 그들이 다시 또 베트남에서 똑같은 학살을 저지르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몸에 묻혀온 어떤 잔인성이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이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한 100년이 채 되지 않나요? 100년 정도 되는 사이에 어떤 모든 전쟁에 그렇게 심한 학살들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양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한 학살들이 그동안 우리 한 번도 주변으로 일어난 날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요 책은 그래서 그때 2002년 당시에 저희가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사과의 어떤 그 진료단 파견을 했을 때 우리가 파견하는 활동하시는 분들과 건치 회원들이 함께 읽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현재 쓰고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빈 구석이 좀 느껴지셨다고 하시는 건데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예. 혹시 제목을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예. 과제인가? 지식과 지혜의 전쟁입니다. 대결. 지식과 지혜의 대결. 그러니까 지식은 미국이고 지혜는 베트남인가요? 지식은 예, 무기, 아 무기. 예. 수학적인 수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저 무장력, 예. 비행기가 몇 대고 항공모가 예.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이런 게 수학적인 거고 예. 베트남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2000년 베트남은 2000년 싸워가지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싸움마다 일단은 다 맺어졌어요.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그 이기는 데 있어서 그때 그 선조들 특히 그 원나라가 몽골 원나라가 3번을 쳐들어왔는데 3번을 다 격퇴했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불가사의한 문제입니다. 몽골을 3번이나 격퇴했다. 예. 30년 동안. 그러네요. 이거는 거의 세계사에서 불가사의한 건데 하여튼 그걸 이기면서 그때 남긴 이제 저항하면서 남긴 지혜가 지금 계속 응축되고 옵니다. 그 뒤에 이제 원나라 지나고 송나라 뭐 각국 그 내중의 명나라 청나라까지 쫙 이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 걸 갖다 그때마다 지혜를 다 축적을 했어요. 그 축적된 지혜가 프랑스가 들어오고 20세기에만 세 나라하고 싸웠습니다. 예. 일본, 프랑스, 미국하고 싸웠어요. 이 세 나라를 다 무릎 꿇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그 전쟁의 경험을 응축했던 그것을 저는 지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꼭 그 수학적인 힘, 원자탄 뭐 800만 톤, 900만 톤, 원자탄이 아니라 일반 폭탄 800만 톤, 900만 톤이 아니라 밀림 속에서 땅굴을 파고 이 늪에서 유인해서 싸우고 이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왔을 때도 호치민은 이야기합니다. 설사 너희들은 우리를 10명을 죽이고 우리는 당신들을 1명밖에 못 죽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너희들이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갑작스럽게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한 인간으로 볼 때 김연아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계했겠어요. 5살 때부터 그 했던 어마어마한 그 운동량과 재능이 응축되는 게 결국은 올림픽에서 단 5분 만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도 한 2000년 정도의 그러한 외세를 저항하는 경험이 미국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과 지혜의 대결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역사에서 응축한 경험들입니다. 그 지혜라고 이제 중요한 문장을 아마 책에는 숨겨놨을 텐데 몇 개를 좀 풀어주실 수 없을까요? 지혜라고 했을 때 한국께 지혜롭다 이렇게 말고 어떤 원나라의 어떤 에서 깨우쳤던 사례라든가 뭐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거기 좋은 질문이신데 그게 바로 미국하고 똑같은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 원이랑 할 때랑 미국하고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약한 나라다. 언제든지 큰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밀림으로 도망가라. 거기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서 원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원나라가 쳐들어왔다 하는 건 이거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가 있고 막 하지만 그건 원나라는 마음에 안 들면 그 전멸시키고 한국해 아니야? 다 죽인다.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 전 홍다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순신하고 얼지문덕하고 화폐는 인물보다 더 위대한 베트남에서 그 인물이 일단 도망가라 산속으로. 그 뭐 장군 같은 건가요? 원나라 예, 베트남의 장군. 아. 그 대표적인 장군이에요. 도망가라. 그래서 이 원나라가 이제 지금 하노이를 점령을 했잖아요. 예. 뭐 식량 남아 있는 식량이 있나 항복할 사람이 있나 통통 비었어요. 텅텅 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날씨가 덥고 또 우기가 닥치고 또 질병이 오고 딱 하면 이 원나라가 휘청하니까 그때 산에서 나타나서 아. 예. 그때 그럼 땅굴을 팠나요? 그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지형이 좋은 게 그건 석회암이 많아서 땅굴을 쉽게 빨 수 있어요. 예. 이제 구지 터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지 터널 그 조그만 고안이 250km라는 미로를 만들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다녀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나라 때부터 땅을 팠구나. 예. 그 땅 땅이 파는 데 대해서는 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땅 파는 거 있으면 1970년대 그 구지 땅굴을 찾아간 미국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 그래 보니까는 이제 땅굴 판 사람을 대하는데 언제부터 땅굴을 팠냐? 10년 전부터 팠다. 햇빛이 안 보고 싶나 안 나갔나 할게 계속 10년 동안 땅굴만 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햇빛이 안 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라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이 책에는 어쨌든 제목으로 지금 준비하신 소제목이 인간의 정신은 인간이 가진 무기보다 강하다인데 제가 조금 이제 이걸 우리와 대입시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뭐 그 항일 당시에 이런 뭐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기록 같은 걸 보면 이제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싶은 유혹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빨치산도 있었고 산 속에 살다 보면 우리나라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뭐 고통이 너무 높을 텐데 아마 베트남도 아마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뭐 열대니까 조금 여유롭긴 한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좀 그런 걸 버틸 수 있었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이제 거기도 그러면 그 배신자들 많았나요? 아니 배신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걸 뭐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그 이유가 옛날부터 중계로 특히 원나라가 나올 때 그건 어마어마한 그때 압박이었어요. 원나라 때 이제 다져진 어떤 어마어마하게 민족의식 같은 그렇게 이제 민족 의식이 그 해가 자 우리가 이걸 우리 한 민족인데 이걸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삼국 사기가 나왔잖아요. 베트남에서 대월 사기가 나와요. 이제 역사를 그래서 대월 사기에서 나오는 게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이 당군 시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그대로 체화합니다. 그 체화해서 다음에 이제 원나라 다음에는 송나라하고 뭐 또 뭐 여러 나라 금나라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예. 모였을 때 우리 이겼잖아. 저번에 쩌농다고 해가 우리 원나라도 이겼잖아. 우리 다시 해가 이제 모였을 때 그때 나온 그거로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지 않느냐. 그 어우거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결을 해버리고. 그 이제 심지어 이제 원나라를 3번이나 물리쳤던 승리의 기록이고 예. 승리의 기록을 만들 때 다져진 어떤 그 민족 의식들이 이후에도 항쟁을 할 때 이제 굉장히 힘을 발휘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길게 이야기 못하지만 지금 쓰려는 책에는 그걸 다 담아야 돼요. 그 이전에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원 정도가 그러면 이 책에 담은 시작 정도 시작이 역사의 시작은 2000년 전 한사군부터 시작해요. 그 전부터 한나라 한사군부터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온 저항 전쟁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은 1945년부터 시작돼요. 예. 베트남 전쟁 통산인 그래서 전쟁 관련된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역사를 아울러서 왜 이 사람들이 일본부터 싸워서 이겼느냐를 하려면은 아까 기본 정신 베이스가 되는 그 기본 정신이 과연 뭐냐 했을 때 바로 베트남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응축한 그 지혜, 예. 저항하는 지혜는 우리가 지형지물을 이용하자, 우리 단결하자. 예.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있고. 단결하자. 단결해야지만 이겨낸다는 이러한 정신이 응축돼 가지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민족 정신, 민족 의식 같은 거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항상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이 가서 이제 프랑스에선가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아마 뭐 식민지 시절을 겪는 과정이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베트남 자본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좌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았죠. 거기에 이제 뭐 민족 의식까지 겹쳐지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뭐 비슷한 아주 굉장한 논란과 뭐 테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테러도 해결이 있고 뭐 했는데 호찌민은 그런 사람과 이야기 다 하려면 이제 내가 내 한계도 넘을 뿐더러 그럴 필요 없는 이야기고 호찌민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서도 근왕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왕을 다시 복귀해서 옛날 베트남 그 왕조를 세우려 했을 때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민족주의가 있는데 호찌민의 그 특징이 뭐냐?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베트남으로 유학 가는 그 동기를 한마디로 가정하면 왜 저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맞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장점이 있지 않냐. 예. 그 가서 이제 프랑스 가서 저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던 게 예.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김구성 생이 먼저 뭐 일본군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 지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10년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서 1920년 동안 전 세계를 보면서 있는데 1917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이야말로 그 러시아 혁명으로 새로 지금을 판단하지 말고 그 당시로 봤을 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어떤 새로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예, 예.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호치민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교조적으로 절대 안 받아들이고 예. 그걸 갖다가 완전 이 사람 천재입니다. 7개국을 구사하고 예.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난 뒤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공자 말투로 설명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큰 특징은 마르크스 이론을 공자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이 호찌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또 여성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문제 뭐 이런 그 당시에 없을 때 전쟁이 한참일 때 정말 전쟁이 한참일 때 이런 걸 내립니다. 세계 인구의 반은 여성이다. 예. 여성을 해방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인간이 해방할 수 있겠느냐. 여성을 존중하라. 예. 조금 더 책으로 모아보는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정윤 선생님 뭐 아니요, 저는 뭐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던데 호치민 선생이 그 목민심서를 읽었다는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 우리가 호치민과 연결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거의 주한 부분을 제가 답사를 다 해봤거든요. 예, 예. 호치민과 했는데 그거는 낭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호찌민을 만났다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당시 아시아에 누구냐면 저원라이, 덩샤오평 같은 그 세대의 프랑스 유학인데 그 세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요. 예. 나이가 한 10살 정도의 차이로서 그걸 또 가장 빨리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막스 레닌 그 주의를 한 사람이 호찌민이고 그 호찌민은 또 한자에 대해서 그 중국어 예. 그건 그 당시에 다 배워야 되는 여기도 아주 깊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녹였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이런 이야기를 말고 아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서 평등을 강조하고 서로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사상을 살살 설파한 거죠.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지막 예.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 후회하는 것이 혹시 그때 호아제씨라 그랬거든요. 예. 민족의 태양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거 전 수사 없이 그냥 아저씨예요. 그래 아저씨는 뭐가 후회하는 거냐 이래 물었더니만은 그때 하는 대답이 담배를 못 끊는 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내가 후회된다. 젊은이들을 담배 끊고 결혼 꼭 해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 예. 내가 위트 있는 답변이신 거네요. 호치민 그 아저씨가 호 아저씨가 그거 그랬다면서요. 나 미안한데 내가 담배하고 이 차는 이거 영국제를 좀 써야 되겠다. 그거 엄청 좋아하는 담배와 차가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영국 가서 필게 이해를 좀 해라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엄청난 애언가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저 다른 거는 별로 궁금한 거는 없고 그건 제가도 책을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베트남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지혜의 응축으로 이제 미제국주의를 이기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산업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어쨌든 간에 베트남의 그 어떤 발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호치민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평등하고 뭐 뭔가 그런 공산주의 세계에 이렇게 부합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의심하죠. 네. 그리고 어떤 그거든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예, 예. 뭐 불교 몇천 년 동안 2,000년 이상 가지는 불교가 지금 범하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예. 그렇죠. 그렇고 근데 베트남이 내가 하나가 우리가 이제 왜 남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뭐 재미로 삼국지 같이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트남은 무슨 이야기냐. 베트남 역사를 쭉 보면 왕조가 150년에서 200년 이상 가는 왕조가 잘 없어요. 그래 이제 이기고 이제 왕조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개판이 된답니다. 아. 뭐 이제 그 부정부패도 하고 막 그거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예. 그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우리 왕조 바꿀 줄 모르잖아요. 네. 베트남은 대부분 어느 정도 딱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왕조를 휙 바꿔버려요. 그래서 왕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역사가. 우리는 신라, 고려, 조선만 배우면 다른데 여기는 막 엄청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건 베트남 사람들 듣기에는 제가 부적절한 언어일지 몰라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다 그래요. 그렇게 이기 앞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데 어떤 위기의식이 있다고 본다. 딱 왔을 때 그대로 뭉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왔던 탄타오 시인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동이 있으면 조그만 것부터 노동 막 고함 지르고 손 들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일단은 가만히 있대요. 근데 만약 이게 자기들 자존심이 넘어서 도가 지나쳤다 싶으면 그대로 뒤엎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적은 없어요. 중간이 없네, 중간이. 그래 이제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참 베트남 사람 잘 해라. 그 사람들 자존심을 흔들리 마라 하는 게 이게 우리까지도 들어오는 정도면은 예.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이 쌓은 역사적 경험입니다. 예. 전 서울역 바로 여잖아요. 옛날부터 서울역에를 전 자주 오는데 2천만 노동자 대투쟁하는 거 요즘은 좀 덜한데 한 4, 5년까지 매번 서울역에 오면 노동자 대투쟁인데 한 번도
총파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총파업 소리가 들리가 어느 정도 조짐 보이면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나 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기질이 조금 틀리는데 그 가다가 세월이 좋으면은 요즘 말고 과거 내 역사책을 쭉 읽으면서 왕조가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뭐 대만 또 다시 뭐 그렇게 명나라 원나라고 잘 싸웠던 사람들이 평상시가 되면 또 찢고 뽑고 싸우다가 또 개판되면 또 누가 나와 왕조를 휙 바꿔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을 제가 현대 베트남 지금 현재 베트남을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힘들고 한번 두고 봐야죠. 예.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 민족의 차이이기도 하고 뭐 그걸 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잘 참기도 하지만 엄청 자존심이 강하고 또 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단결력이 높은 베트남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이번 책에 담으신 것 같은데 뭐 목차나 이런 거 쭉 나오셨을 때 텐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분단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워요. 뭐 지금 최근 그렇잖아요. 뭐 맨날 무슨 선은 저 개성공단이 파괴되고 개성공단 예. 다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 연락소 폭파해 버리잖아요. 예. 이 꼴이 되냐 말이야. 왜 저 사람들은 30년이 걸리더라도 통일을 했잖아요. 그 통일의 힘이 뭐냐? 이거를 제가 밝히고 싶은 거지. 베트남 전쟁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뭐 제가 나관중도 아니고 이 전쟁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쓸 그러한 소설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과연 뭐냐?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목표를 베트남은 반드시 이루었어요. 요번에 그 안은성 기자도 DMZ 얼마나 평화롭고 자랑스러워요. 어느 박물관에 가도 엄청난 희생 속에서는 항상 승리의 깃발이 꼽혀요. 우리는 아직 승리의 깃발 꼽힌 박물관을 저는 만주나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주 사상평화공원에서 지금 우리 승리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5.17에 지금 우리 승리했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 중에 한 놈이 탱크를 운운하고 말이. 그래도 거의 지금 사과로 보입니까?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좀 예. 지성적으로 하자는 그 의도입니다. 예. 그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요새 이제 우리 지금 통일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서 통일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해하시기로는 뭐 요새 통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적 통일에 있어서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모순이기도 하고 해결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꼬여 있는 것들이 분단의 문제인데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거울 삼아 보는 기회가 되는 건 아마 첫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이영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예. 그런 기회가 이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구구나 이런 지금도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스타벅스 얘기도 하셨지만 그 구구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해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꼭 단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성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도 지금 만연하고 미국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베트남 쪽에서 좀 오히려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한 좋은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이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워낙에 많은 분량의 어떤 자료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이 조금 고가라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자막에 나가겠지만 오늘 이 유튜브 보시고 아시게 된 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양질의 책을 보실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좀 널리 퍼지고 싶다 해주시면 좀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윤 선생님 좀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아닙니다. 오늘 뭐 송필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의 현재의 어떤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정용진의 이 스타벅스 사태라고 저는 불리는. 근데 이제 너무나도 그동안은 감히 이제 자신 있게 못 들고 다니던 것들을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이제 윤석열의 이제 이 12.3 쿠데타 이후로 998랑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고 불리는 이 정당 얘네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송필경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해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용진 중요한 말 했어요. 나 어제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잘 하자. 그 말은 정용진한테 내가 이제 정식 편지를 쓸 건데 우리 공산주의도 잘 이해하고 서로 아니 뭐든지 그래 이해하고 그래 잘 넘어가자. 아니 이거는 저 사실입니다. 예. 바로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그러네요. 해야 될 것을 바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예. 우리 정말 서로 이해하자. 그러니까요. 멸공하지 말고. 말한 것만 지켜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필경 선생님 모시고 베트남 전쟁 이야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책 나오기까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